안녕하세요.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가? 바칠라프 스미일의 책인데요. 요분은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교 환경지리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요분의 책을 한번 에너지와 환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전에 살펴봤던 이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이런 책들이 우리의 직감, 어떤 통념과는 다르게 실제 세상의 결과값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데이터 중심의 인생 해법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은 오늘 살펴볼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 문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숫자를 통해서 실상을 보여주겠다.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원제가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 숫자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쯤에 전 세계 태양광 발전은 세계에서 소비하는 전기의 0.01% 이하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10년 후에는 0.16%, 2018년에는 2.2%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수력 발전이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비중 약 16%에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 거를 살펴봤는데요. 역시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태양광 발전은 3.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제에너지기구처럼 낙관적으로 예측하더라도 2030년에는 10% 정도에 불과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뱅가드 1호에 탑재한 태양전지가 신호송신기에 동력을 공급하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지난 후이고 광전 효과를 고체에서 처음 발견한 지 약 150년이 흐른 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슨 메시지냐면은 범세계적 차원에서 이 태양광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려면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전 속도가 그만큼 느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에서 숫자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이 만들어내는 전기가 2030년경 전 세계 수요의 25%를 공급한다면 35%라는 높은 평균 설비 이용률을 가정하더라도 이 약 2.5테라와트를 풍력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대략 4억 5천만 톤의 강철이 필요할 것이다. 2030년쯤에 운영할 풍력용 터빈에 필요한 강철을 제작하려면 6억 톤이 넘는 석탄에 해당하는 화석 연료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말하면 풍력용 터빈과 태양전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구할 수 있을 때까지 현대 문명은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풍력 발전을 위한 그 설비를 생산하는데 이 화석 연료가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존재한다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하는 전기량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18년 동안 전기요금이 2배 넘게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두 번째로 전기요금이 높은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풍력에 크게 의존하는 덴마크에서도 전기요금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곳의 전기요금이 미국 평균치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인상되어 이제는 전국 평균보다 거의 60%나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효율성이라는 관점, 경제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한 가지 지표만으로 평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류의 생존이라는 관점,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요금의 상승은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이 책의 주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편견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 편견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사실 자체는 우리가 이제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거리 교통과 운송, 이 제트 여객기는 항공유, 컨테이너선과 벌크선과 유조선은 벙커시와 액화천연가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철강석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역시 석탄에서 얻은 코크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멘트도 역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거대한 가마에서 만들어지고, 약 2억 톤의 암모니아 합성과 약 3억 톤의 플라스틱 합성 역시 천연가스와 원유에서 얻은 화합물을 원료로 쓰고, 실내 난방 역시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이 모든 분야들이 비탄소계 대체제를 찾기 힘든 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 1차 에너지의 전환 가능성에 접근해야 한다. 화석 연료의 대체는 수십 년이 걸리는 과제이다.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숫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전기자동차가 실제적으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전기의 60% 이상이 화석연료를 통해서 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자기가 거주하는 캐나다 매니토바주 같이 대부분의 전기를 수력발전소를 통해서 생산한다면 이곳에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는 의미가 있죠. 깨끗한 수력발전 자동차라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는 전기를 핵분열을 통해서 얻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는 대체로 핵발전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역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도, 중국, 폴란드의 대부분 지역에서 전기자동차는 거의 전부가 석탄발전 자동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기자동차의 수요를 신속히 확대하려고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자동차의 수명을 20년으로 가정할 때 전기자동차가 전통적인 자동차보다 3배나 많은 독성을 남긴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기자동차의 제작에 중금속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암모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중국은 아직도 석탄을 공급 원료로 사용해 적지 않은 암모니아를 만들고 있다. 합성에 필요한 고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도 천연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그 결과 암모니아를 합성하고 그 화합물로 액상이나 고용의 질소 비료를 생산, 유통, 살포하는데 전 세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 정도가 발생한다. 안타깝게도 매년 1억 5천만 톤의 암모늄을 만드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탄소계 대체물이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대 문명의 내 기둥이라 칭하는 것, 암모니아, 강철, 시멘트, 플라스틱은 앞으로도 수십 년 내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신속히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탄소계 대체물은 아직 현재로서는 없다. 단기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만한 뚜렷한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의 원제 Numbers Don't Lie. 그래서 일단은 넘버들, 숫자들을 통해서 이 세계의 실상을 우리가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한 희망, 막연한 관념들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될 때 그 해결책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 전에 살펴봤었던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인생 해법을 마련하는 책, 그런 책의 어떤 환경 분야 버전으로 이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나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실상은 어떤가 한번 제대로 체크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한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